자, 그러면 우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금요일 증시는 어떻게 셔터를 내렸는지 셔터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들어갈까요? 네. 네,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 엇갈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국 증시는 미국의 은행권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거기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는 오늘 아침 6포인트 언저리 출발했고요. 코스트 관련해서는 뭐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 그리고 기관은 선물만 매수 출발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장 상승폭을 좀 느렸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철강 금속과 의료 정밀, 기계 업종들의 강세가 오전에 나타났고, 원수 창고와 통신업, 전기 가스 업종의 약세가 특징입니다. 철강주가 실적과 수주 이슈가 부각되면서 강세였는데, 특히 오늘 포스코 홀딩스 급등세가 나왔는데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초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도 약간 부정적인 어떤 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매물이 좀 증가했고 에코프로 관련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됐습니다. 초반 상승 출발했던 반도체 섹터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탄력이 좀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10시 30분을 지나면서 3월에 중국 통계국 제조업 비제조 PMI가 발표됐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쪽의 사진이 이제 건설업 PMI고요. 아래쪽 사진이 서비스업 PMI입니다.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조업 PMI는 전월보다 하락은 했지만 예상치는 상회를 했고요. 서비스업 PMI는 전월보다도 훨씬 높은 58.2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의 지준율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경기지표 호조 영향으로 시장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11시 기준 외국인 선물 매수 규모가 8천억에 육박한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기관 외국인 코스피 동시 매수 유입도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한편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은 세금 정책 등을 조정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유입된 이후에 중국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세폭을 확대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아쉽게도 강세폭을 좀 축소시켰고요. 중국 증시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면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소, 코스피 대규모 순매수의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반면 코스닥은 2차 전지 업종과 반도체 장비 등의 종목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다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다가 오전장의 상승폭을 축소하자 코스피도 상승이 다소 제한된 모습이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 인덱스가 소폭 반등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폭도 일부 축소됐고요. 오전에는 1289원대까지 하락했었습니다. 또 오늘은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이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장중 15%대 급등 보였고요. 포스코 홀딩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3월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리튬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졌고요. 그리고 이제 비금속 광물은 포스코 케미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기계 같은 경우는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 체결한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등의 조선주 강세의 운수 장비도 상승세를 보였고, 전기 가스업이 가장 부진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매물이 출회되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담배, 건설, 제약이 강세를 보였고 기계 장비나 소프트웨어,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고 테마별로는 다소 AI와 로봇 관련주가 약세가 뚜렷했습니다. 오늘 뭐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이 꽤 들어오면서 선물단에서 거의 10,000계약 넘게 맞습니다. 매수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좀 네. 좋았던 것 같고 코스피 맞습니다. 외국인이 5천억? 5,100억 이렇게 산 것 같고 기관이 한 2천억 산 것 같은데 네. 간만에 코스피가 1% 가까이 또 올랐습니다. 근데 뭐 딱히 코스닥이 에코프로가 거의 보합에 끝났잖아요. 네, 밀리다가. 그렇습니다. 뭐 아래꼬리 달았고요.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았고 LNF는 막판에 급등했고 뭐 괜찮았습니다. 이게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2차 전지 조정받으면 상승 종목 늘어나는데 네. 오늘은 에코프로 말고 LNF 이런 게 급등해 버리니까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 급등해 버리니까 포스코 홀딩스. 오늘 뭐 그러니까 하루 반도체 올랐다가 하루 쉬었다가 또 하루 반도체 뭐 올랐다가 그쵸. 막 약간 이런 시장이 계속 그러니까 되는 시장이 거예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강하다. 아직까지도 이제 굉장히 뭐랄까 시장에 대한 약세론자들이 많긴 한데 네. 사실 1분기만 놓고 보면 엄청난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너무 경계하다가 이 수익률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사태가 사실 벌어진 거죠. 여기서 코스피 기준으로 1%만 더 오르면 전고점입니다. 2,494. 박스권 상단. 올해 정고점이요? 네, 올해 전고점. 박스권 상단. 코스닥이 이미 넘어가지고 작년 6월 고점도 넘어서가지고 뭐 근데 이제 뭐 지금 현재 박스권을 막 강하게 더 돌파하면서 막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은 지수 때까지 오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섹터별의 순환매가 되면서 이제 수익률 장세가 되는 거고 네. 지수 단으로 뭐 엄청나게 지금부터 아직도 뭐 갈 길이 너무 멀었다 하면서 뭐 엄청 위쪽으로 보기에는 다소 좀 알겠습니다. 해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녹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이나 섹터별의 수익률은 엄청났다. 1분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 말씀하시니까 오늘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 DB 하이텍. 네. 슈퍼 주총데이죠. 31일이면 주총 안 했던 애들이 다 그냥 마지막 날이라고 몰아서. 우르르 몰아서 하는데 오늘 이슈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앞거는 DB 하이텍. DB 네, 하이텍. 맞습니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이제 그 주식 등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관련된 공시 내용인데요. 역시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행동주의 펀드인 KCGI가 DB 하이텍 지분 7% 정도를 신규 취득했다 이렇게 공시가 떴죠. 사실은 그 DB 하이텍 지분 312만 8,300주 정도를 신규 취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사실 DB 하이텍의 물적 분할 과정에서 뭐 일반 주주가 배제됐다든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약간 의심된다는 어떤 입장을 보이는 상황. 인데 지배 구조가 문제가 있거나 주주에 친화적이 못한 기업의 개선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행정주의 펀드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도 상당히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펀드로 알려져 있어서 상당히 어떤 종목을 딱 찍으면 그 종목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들 많이 보였죠. 실제 뭐 오스트메인 블란트나 한진칼, 이노바이오리스, 대림산업, LIG 등이 과거에 투자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지분 보유 중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상당히 다양한 종목들로 지금 이제 타겟을 잡고 있습니다. DB 하이텍의 주주가 뭐 DB 주 DB죠. IC 같은 경우 12% 지분율을 갖고 있고요. 특수관계인기를 다 합쳐서도 17.78% 지분율이니까 사실 지배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KCGI 측이 이제 DB 하이텍 물적 분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소유 주주들과 갈등이 상당했고요. 이 중에 이제 상장에 대한 어떤 의심을 받아왔다고 설명하면서 아마 DB 하이텍의 자사주 매입이 우호 지분 확보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과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 제한 요건을 피하기 위한 다소 이제 근시안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이 1조 6,753억, 영업이익이 7,687억 정도이고요. 지배주주 순이익도 5,588억, 굉장히 견조한 회사이긴 한데 작년 1월 14일 85,400원에 도달한 뒤에 바운더리 업황 둔화라든지 물적 분할 관련된 이슈와 논란이 있으면서 작년 9월 30일 날 34,800원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자사주 매입 관련된 이슈가 뜨면서 다소 올라오긴 했지만은 물적 분할 공시를 갑자기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소 좀 지주사 전환을 되게 좀 꺼리는 거 아니냐, DB 같은 경우가. 그러면서 이제 살 돈은 좀 굉장히 없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주사 전환을 좀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주가가 조금 경영진 입장에서 좀 빠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분석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주주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친화적이 못하다는 생각을 아마 행동주의 펀드에서 한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지분 취득을 하면서 이제 좀 이슈가 좀 불거진 상황입니다. 요거는 저 강성부 펀드가 한진칼 건드렸다가 네. 오스템 했다가 네. 그다음 지금 타겟이 DB 하이텍이 된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오늘도 그 DB 하이텍은 제가 알기로는 네. 외국인 쪽은 22만 주 판 걸로 알고 있고 기관은 수급 별로 안 들어왔고 개인이 좀 많이 산 걸로 분석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올라가고 뭐 추가적으로 며칠 더 올라간다고 치면 실제로 저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내재적인 가치로 보고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상 지금 단기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 정도라고 봐야 돼요?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올 초에 이 행동주의 펀드가 핫했었잖아요. 온라인. 온라인이 대표적으로 JB금융지주. JB금융지주. 주가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돼 있나. 그다음에 SM. 막 떠오르잖아요. 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아까 채팅창에서 뭐 그런 얘기 하던데 한진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액주주 뭐 그리고
이게 물론 이제 DB하이텍이 작년 재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뭐 대단한 실적을 내고 했긴 했는데 네. 결국은 뭐 삼성이나 뭐 12인치 파운드리가 아니라 8인치 파운드리잖아요. 네. 작년 재작년에 워낙에 이제 그 환경이 좋았고 주변 환경이 좋았고 공급망 부족, 반도체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추세적인 실적 개선이 아니라 약간 조금 일시적인 현상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배팅을 한다? 사실- 약간 저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속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요거는 또 네. 우리 박지영 차장님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선 의견이었습니다. 갈라치기 해야 돼. 이럴 때. 개인적인 의견이죠. 선 네. 그거예요 여기 이렇게. 개인적인 네.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게 네. 좋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이랑 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갈 길이 바쁘니까 뭐 다음 예, 가시죠. 가보죠. 네. 네. 지금 IRA 법안이나 CRMA 법안 관련된 수혜 기대감이 여전히 이제 선반영되긴 했지만 계속 좀 이어지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외신 헤드라인인데요.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밤샘 3차 협상 끝에 2030년 27개 회원국 전역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 32%에서 42.5%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이제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21년 기준 EU 재생에너지 비중이 22%가량 했던 고려를 한다면 거의 2배가량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로 한 거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뭐 전력의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약 70% 수준으로 판단되고요.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제 그 러시아산 화석 연료를 탈피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늘려야 한다는 뭐 위기의식 이런 게 사실은 있는 겁니다. EU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2021년 기준 37% 수준인데 EU의 상향될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최종 에너지 소비와 전력 부분 모두가 현재 대비 2배 수준의 비율 상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재생에너지의 주가를 좀 동인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재생에너지 촉진 지구를 지정하면서 인허가 단축이라든지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서 고정가격 제도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역내 생산 확대를 위한 뭐 각종 보조금을 도입한다 이런 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존 케리 미국의 백악관 기후 특사가 2030 NDC라고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국내 탄소 중립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감축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미국 측에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현 정부 들어서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원전이 늘어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탄소 중립 정책에서 재생에너지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좀 압박하는 모습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전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을 공고를 했는데 책정된 사업비가 4,623억 원으로 동일 사업자당 최대 500억 이내에서 지원 대상에 따라 사업비의 50에서 90%를 지원한다고 하고 있고요. 최장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인 조건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어떤 지원책도 좀 나오면서 관련된 신재생 쪽이 좀 좋았다 볼 수는 있는데요. 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오늘 하나솔루션이었잖아요. 하나솔루션. 그래서 이제 거래 분할 정지 재상장했죠. 그렇죠. 분할 재상장했는데 이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이제 뭐 피오 그룹 특히 이제 똑같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뭐 구조라든지 하고 있는 뭐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뭐 재무적인 건전성 이런 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퍼스트 솔라가 피오 그룹으로 보긴 하지만 이제 똑같다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오 그룹과 거래 관련된 주가를 보면 갭이 거의 45% 정도 포인트의 갭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퍼스트 솔라가 최근에 급등한 거죠. 네. 하나솔루션은 그 사이에 뭐 거래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주가는 거래 정지에 따른 기관 매도 때문에 그 전에 2주간 약 10% 하락세를 보였는데 퍼스트 솔라는 최근에 IRA 법안에 따른 뭐 가이던스 언급 때문에 35%나 최근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12개월 수익률 차이도가 있는데 한화 같은 경우는 뭐 18% 정도 올라왔고요. 퍼스트 솔라는 183% 12개월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한화가 한 8조 원 정도 올라온 네. 거고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30조 원 정도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제 12개월 수익률 차이도가 퍼스트 솔라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겁니다. 다음 표를 먼저 보여주시면 네. 퍼스트 솔라와 하나솔루션에 관련된 비교를 KB증권에서 올렸는데요. 왼쪽 쪽에 이제 세 개의 그 기둥이 이 막대 그래프가 펄스 솔라, 오른쪽에 세 개의 막대 그래프가 하나솔루션인데 2021년 기가와트와 뭐 24년 기가와트 뭐 시가총액 차이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시가총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펄스 솔라는 뭐 거의
예, 지금 4분의 30조 1 정도. 예, 되죠.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8조 정도 언저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캐파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캐파, 그다음에 글로벌 캐파를 조금 나눠서 보긴 했지만은 많이 처지는 건 좀 그렇다.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A 효과가 오히려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7조 8천억 정도 IRA 효과가 하나솔루션에 있을 거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서 배터리 다른 소재 업체 대비로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이제 오늘 KB증권에서 이제 그런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IRA를 이유로 고객사 압박이 좀 적은데 수입이 많아서 수입가가 판가를 결정하는데 B2C에 가까워서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이다 볼 수 있겠고 또 하나솔루션은 조인트 벤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익을 모두 온전히 이제 하나솔루션이 모두 인식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하나솔루션과 펄스솔라의 시가총액 차이가 작년 2022년 7월달 이후로부터 쭉 달라집니다. 그래서 펄스솔라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2월달로 보더라도 그때 이후로부터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보더라도 하나솔루션은 이제 거래가 최근에 안 됐지만은 예. 펄스솔라가 그 이후로부터도 34.9%나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갭이 벌어졌지만 최근에 2월 14일 정도부터라도 펄스솔라가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글쎄요, 뭐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이 또 수급이 좀 다르고요. 시장에 다른 시장이잖아요. 그래도 캐파가 어느 정도 뭐 차이가 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까 보여준 캐파는 네. 오히려 더 하나솔루션이 좋아 보이는데? 뭐 이제 미국 내에서 또 얼마나 하는지는 캐파가 또 다릅니다. 아까 그 사진을 보면은 펄스솔라가 지금 미국 내에서 캐파는 2024년에 10.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솔루션은 8.4. 22년 기준으로는 지금 아마 펄스솔라가 조금 더 많아요. 2.8,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1.7. 조금 이제 환경도 좀 다르고 미국 내에서의 캐파도 조금 다릅니다만 여튼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벌어진 건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률에 대한 차이가 갭이 있으면서 약간 이제 이 부분을 좀 갭을 메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다 수급이니까 뭐가 좋다 이 멀티플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거 다 이제 수급이 단기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네. 저희 보면 언제부터 격차가 벌어졌느냐 8월 9월부터 벌어졌거든요. 8월 9월? 8월 9월부터 무슨 9월부터 우리가 이제 태조 이방원 이게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왜 꺾였냐 2차 전지나 이런 쪽 태양광 이 왜 꺾였냐 IRA 법안에서 자동차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쑥 꺾였거든요. 그렇네. 그러니까 뭐 사실 태양광은 아무 문제 없는데 자동차 이런 데서 보조금 못 받는다 그러니까 도매급으로 다 같이 빠졌었고 그다음에 신흥국 별로 좋지 않았었고 그리고 연초에는 미국에는 2차 전지가 없잖아. 2차 전지 양극재가 없잖아. 연초에는 우리나라 모든 수급을 2차 전지 양극재가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냥 쭉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2차 전지 뭐 그리고 몇몇 이슈는 있긴 이제 분할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하나솔루션이 우리는 배당 안 한다. 뭐 그러니까 막 배당 안 한다 그러니까 막 10% 빠지고 급락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사실 배당 안 하고 투자하는 게 맞긴 한데 그만큼 심리가 좀 좋지 않았었다라는 뭐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표로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태양광 설치 전망과 관련된 표인데요. 기존 추정치가 이제 약간 짙은 파란색 막대 그래프고 약간 옅은 막대 그래프가 이제 신규 추정치입니다. IRA 관련된 반영이 되면서 올해 이제 신규 추정이 되는 부분인데 역시나 기존 추정치보다 미국 내 태양광 설치 전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3년도부터 27년까지 추정치가 44.1% 정도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고 네. 아마 22년 2분기 정도에 전망됐던 추정치보다 그 이후에 추정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캐파 전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넓어지는 것은 미국 내에서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게 맞겠죠. 뭐 하나는 역시나 이제 미국으로 바로 가서 이제 캐펙스를 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수혜를 볼 걸로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오른쪽 보시면 미국 내 태양광 설치 수요 및 하나솔루션 마켓 쉐어인데요. 점점점 올라가는 모습이 역시나 나올 것 같습니다. 설치 수요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하나솔루션의 미국 내 마켓 MS 마켓 쉐어도 상당히 좀 올라갈 걸로 봐서 그래서 결국은 모멘텀이 업스트림 밸류체인 가격에 따른 뭐 스프레드 개선이라든지 결국 이제 태양광이 저렇게 올라가려면은 여러 가지 그 원자재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빠지고 있으니까요. 스프레드 개선도 될 것 같고 하반기 이제 미국의 모듈 공장 추가 생산 때문에 외형 성장이 분명히 나올 거고 중장기 측면에서도 IRA 법안에 따른 단기 손익이나 현금 흐름 개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긍정적으로 아직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못 가는 건 너무 화나.
자, 원전 관련주. 네, 역시나 이제 재생 관련해서 원전도 오늘 좀 움직였는데요. 이건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7년까지 독자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총 5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 중소기업 100개사를 육성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이제 상승하는 어떤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금융과 인증, 마케팅, 시장 정보 등의 각 분야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원전 수출 중소기업에 최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내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S 리서치에서 이제 관련주 관련된 자료를 간단하게 이제 커멘트를 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G2 파워 같은 경우는 CMD라고 해서 상태 검시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수배 전반이나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의 제조와 설치 사업을 영위하는 모멘텀, 그리고 일진 파워는 발전소의 밸브류 가공과 수리를 주 업종으로 영위하면서 원자력 및 에너지 관련 플랜트 설비 전문 업체고요. BHI 같은 경우는 국내의 발전용 제철용 산업 설비를 제작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필요한 설비를 판매하고 있고요. 우진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이나 철강, 반도체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정밀 계측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전 논해 핵 계측기라고 해서 이게 ICI라 불리는데 기술적으로 이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하고 있고, 철강 분야 자동화 설비나 뭐 CMS 온도 센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진도 관련된 주로 거론이 되면서 관련주를 상당히 오늘 좋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원전로 내핵 계측기인가 보네요. 원전의 모르겠네. 용광로 아. 노 안에 뭐 핵 그게 얼마나 몰라. 문과죠? 경영학과. 네. 경영학과. 저도. 경영학과. 부장님은 문과? 네, 저는 법대입니다. 네. 어쩐지 약간 네. 판사 느낌이. 저는 판사하기 싫습니다. 판사.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판사하기 싫어갖고 고시도 한 번도 안 보고요. 하기 싫어서. 네, 그죠? 정말 너무 네, 싫었습니다. 정말 너무 싫어서. 네. 법대 출신. 판사 싫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뉴스. 아르헨티나 리튬. IRA 제외. 포스코 홀딩스 급등. 오늘 뭐 포스코 그룹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코스피가 또 많이 오른 측면도 이 포스코 홀딩스의 급등도 약간 영향을 당연히 있었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 그 아르헨티나 리튬이 IRA 예외 가능성이 이제 좀 약간 기사화되면서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나오죠. 세부 조항이. 네, 오늘 저녁에 네. 나오는데 네. 그 내용은 저도 이제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만, 그 KB증권에서 아주 그 포스코 그룹의 자원 관련 사업 현황을 이렇게 표로 그린 걸 오늘 오후에 좀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요. 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이게 너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그룹이 리튬과 니켈, 음극재, 양극재, 리사이클링, 그다음에 차세대 소재 등등을 포함한 포스코 그룹이 이렇게 단순한 철강 회사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룹 자원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아실 것 같고요. 이거는 이 표는 3프로 TV 앱에서 제 원고가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앱 안에서. 그러니까 더 힌트. 예,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시내 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나와 프린트 있어요. 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작게 보이시니까 이걸 제가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아마 시간 되실 때 아마 좀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프로 앱에서. 예, 3프로 TV 앱에서 있습니다. 이럴 줄 알고 3프로가 저기 아르헨티나 갔다 왔죠? 포스코랑 콜라보해서. 안 봤어요?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왔대? 나 아르헨티나 좋아하는데 같이 가지. 다큐 찍고 왔잖아요. 염호 가가지고 리튬 찍어 먹어보고 우리 기자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그거 영상 재밌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 그림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원 그렇죠. 소재부터 예, 예, 맞아요. 양극재 예, 예. 뭐 다 예, 수직 계열화가 맞습니다. 되어 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그래서 거죠. 에코프로 그룹도 이제 수직 계열화에 대한 모멘텀이 결국은 이제 아주 고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뭐 단계이고요. 네. 포스코 그룹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 오늘 급등 관련 코멘트를 장중에 냈는데요. 결국은 최근에 3월에 중국의 국가발전기획위원회 규제 때문에 철강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뭐 중국 철강제 가격도 일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는 철강제 가격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철강주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가 뭐 결국은 이제 중국 가격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영향을 결국 받았고요. 최종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다만 최근에 중국 부동산 반등이 생각보다 빠르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3월에 13개 중국 주요 도시의 건설용 철강 제품의 일평균 거래량이 15만 1000톤, 전월비 44%나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와.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철강석 규제도 불구하고 철강석 가격과 거래량이 최근에 지속 상승세를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발표된 그 제조업 PMI, 아까 중국 관련된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과 그리고 4월 3일에 발표될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그리고 3월에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부동산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또한 이제 미국의 IRA 보조금 관련 내용이 오늘 저녁에 확정되는데 이에 대한 뭐 선반영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마 이게 만약에 IRA 관련된 예외로도 뭐 되면은 아르헨티나 1단계 25,000톤의 미국 판매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3, 4단계도 투자가 북미 쪽으로 어쩔 수 없이 고려를 했지만 만약에 아르헨티나 관련된 부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로 간다면 3, 4단계도 아르헨티나 건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건설과 관련된 비용 절감도 충분히 북미로 가는 것보다는 아르헨티나 쪽에 있는 게 훨씬 더 포스코 그룹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지금까지 가치를 조명받지 못했다는 점도 있었고요. 본업인 철강에 대한 최종 수요에 대한 우려가 확연하게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의 급등세를 만들었다. 이렇게 유진태 증권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KB증권에서 또 다른 하나의 표가 있는데 이것도 포스코 홀딩스 관련된 이 부분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을 아주 열심히 그려가지고 예. 오늘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너무 작으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그 앱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포스코 홀딩스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잘 하는 것 같아요. 잘해요? 대형사 중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포스코 그룹주 다 합하면 한 50조 정도 되나 보네요. 포스코가 지금 한 50조, 70조. 36조 정도 되나요?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가 2022년 9월 기준만 지금 나오는. 2022년 9월이면 지금 한참 올랐는데. 빙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봐요. 아이 빙.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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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늘었네요. 36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20조가 넘잖아요. 네. 20조. 그래서 에코프로랑 합치면 거의 포스코홀딩스만큼 되는 것 같은데. 31조 정도네. 오늘 31조. 기준은. 뭐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가 더 크네 시총이. 대단합니다. 홀딩스 대단합니다 진짜. 자 다음 뉴스 가 볼까요? 네, 뭐 신작 게임과 파노 모멘텀 속에서 일부 게임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오늘 H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뭐 1분기 악화된 영업 적자가 여전히 뭐 글쎄요. 뭐 지금 작년 1분기에 영업 적자 상당히 여전히 나왔었고요. 2023년 3분기부터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리포트를 낸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받은 판호에 따라 이게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4종 정도 그러니까 A3, 스틸 얼라이브, 그다음에 샵 타이탄, 그다음에 제2의 나라, 스톤 에이지 이 4개 게임이 중국에서 출시되면서 로열티를 수취할 수 있으니까 2분기, 3분기 넘어가게 되면 아마 흑자 전환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텐센트와 계약되어 있는 리니지 2 레볼루션이나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비롯해서 다수의 게임들도 추가적으로 판호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요. 5월 중에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는 모두의 마블 2도 P2E 기반의 NFT 적용됐고 전작의 흥행을 기반이 있기 때문에 캐주얼 게임 시장에서 성과도 어느 정도 있을 거다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출시될 신작도 나 혼자만 레벨업 이 부분도 있고요. 아스탈 연대기 등의 신작 출시도 임박하면서 이제 신작을 앞두고 있으면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 네. 부분이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보이는 거고요. 뭐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코웨이나 하이브, NC소프트의 보유자산 가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화 부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의 손익이 좋지 못해서 이제 PER이 굉장히 좀 상당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뭐 흑자가 안 되는 부분에서 당연히 PER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네. 신규 게임에 대한 모멘텀을 감안하면은 뭐 업사이드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NH투자증권에서 오늘 모멘텀을 냈고요. 두 번째 회사는 이제 그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도 오늘 상당히 괜찮았는데 메리셋증권에서 이제 탑픽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중국의 이제 판호 재개방 관련된 스토리에서 탑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역시 이제 중국 시장은 MMORPG 시장이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네. 이제 국내 게임사들이 MMORPG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뭐 이렇게 RPG 수집형 RPG나 이런 쪽이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요. 넥슨 게임즈가 관련된 부분에서 수집형 RPG 서브 게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그래서 블루 아카이브 이게 이제 판호가 발렸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연간 평균 1 매출로 밀세증권에서는 아마 블루 아카이브를 일평균 8억 정도 매출은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력이 충분하다 보는 것 같고요.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넥슨 게임즈 블루 아카이브가 이제 중국에서 사전 예약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전 예약이 들어갔는데 중국의 탭탭
관련해서 사전 예약 순위가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오늘이 첫날인가요? 그 아마 사전 예약이 하루 이틀 정도밖에 하루 정도 된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중국에서 사전 예약 순위가 굉장히 많이 탑으로 올라오면서 기대감이 또 한층 이제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게임주들 오늘 데브 시스터즈도 14% 이렇게 올라간 걸로 아는데 쿠키런 중국 진출 기대감. 근데 이렇게 게임주들이 중국에 진출한다는 게 뭐 센티멘탈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은 하지만 실제로 예전처럼 이제 판호가 열려서 우리나라 게임이 독보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시장은 좀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도 예전에는 MMORPG가 뭐 대세였죠. 한국도 리니지. 마찬가지였고요. 리니지. 네, 그렇긴 했지만 이제 최근에 중국의 기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원신 같은 게임은 중국 게임인데 한국에서 히트를 칠 정도로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왔던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일단 게임에 대한 기술력이 올라왔다는 자신감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잘하는 그 흥행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MMORPG가 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 내에서 MMORPG 시장이 7%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빠지고 있고, 아까 뭐 수집형 RPG라든지 서브컬처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게임을 조금 판호를 열어준다는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에서 게임 시장이 마이너스 10%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중국에서? 경우에는 양회에서 게임과 관련된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뭐 어떤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을 양회에서 굉장히 많이 말을 했다면 게임 시장이 약간 역성장하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올해 양회에서는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시장을 성장시킨다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구두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인 어떤 의지가 있다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판호 발급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과거에 국내 게임 중에 판호 발급이 된 게임들은 대부분 다 오래된 게임이었습니다. 출시된 지 되게 오래됐고 이제 시들해진 게임들을 판호 발급을 많이 했다면, 최근에 판호 발급 게임들은 현재 글로벌리 굉장히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 흥행을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게임들을 판호 발급을 많이 해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별로 이제 중복되지 않는 시장 등등을 포함해서 중국에서 어쨌든 판호 발급이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이런 데는 진짜 초격차를 늘리기가 되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늦었죠 이제. 늦었어요? 우리가 네. 하달령 전에는 그래도 격차가 좀 있었는데. 네. 그렇죠. 하달령 이제 이후에. 중국 시장도 게임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한국은 이제 몇 개 회사가 좀 주도하는 그런 게임사들이 있고 나머지 게임사들 중에 독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좀 쉽지 않습니다. 게임이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RPG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벤트 언제 하고 아이템 언제 풀고 뭐 이런 운영 되게 중요한데. 중요하죠. 그런 거 다 뺏겨가고 막 옛날 다 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돈 쓴 이런 것만도 아니 돈 기업명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욕을 먹는 그런 기업들도 있죠. 순 들어가는 회사가 몇 개 있나? 쓴? 몰라 모르겠어.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신작 대작 중에 아키에이지 워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카카오에서 이제 나온 예, 거죠? 제가 40레벨까지 만들어봤습니다. 40이 끝이에요. 게임을 좀 하세요. 아니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네. 40레벨까지 가니까 이게 뭔가 내가 현금을 쓰지 않으면 힘들어져. 올리기가 갑자기 힘들어지는 구간이 거기부터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 그걸 내세요, 하루 이틀 뭐 정도만 열심히 하니까 되긴 되는데 약간 리니지하고 별로 차이를 못 느끼는 이 시스템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또 식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잠깐 매출이 나오다가 좀 주춤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이거 견해고요. 셋 다 개인적인 각자가 네, 네, 있게 네, 네.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넥슨 게임이 또 오픈하지 않았나요? 30일 날 어제 넥슨에서 나온 새로운 신작도 나왔는데 네. 그건 좀 해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해보고 디아블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잖아요. 디아블로 3. 네, 그건 이제 지금 약간 그 미리 이제 선오픈 했는데 네. 아 그 뭐랄까 해보셨어요? 비주얼이 전 해보진 못했는데요. 비주얼이 꽝이에요. 아 비주얼이 꽝이에요? 예, 스타일이 약간 아니구나. 예, 우리 약간 이게 약간 야, 북미 예, 스타일. 이렇게 하면 오픈을 해도 될까? 뭐 이런 느낌. 이게 약간 최근에 테스트 버전 약간 화면 캡처돼서 좀 돌았는데 이거는 별로 해보고 싶지 않은. 그래픽은 대한민국이 최고죠. 네, 확실히 최고입니다. 이 보이는 비주얼라이징은 한국이 정말 잘 만드는데 모르죠. 이제 그건 이제 오픈해봐야 되니까 지금 이제 테스트 버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쪽으로 이슈를 좀 돌려볼까요? 네, 뭐 국내 조선사들 2년간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올해 본격화될 걸로 보고 있고 역시 이제 흑자 기대감이 있는 거죠. 원래 조선주는 2년 전에 이제 수주한 거를 2년 뒤에 이제 실적으로
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주를 보고 이제 주식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좀 있고 조선주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한번 뭐 잘못 사면은 10년간 고생한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조선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최근에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9,172억의 영업이익을 거둘 거다 추정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각각 1,548억과 1,581억 영업이익 달성해서 흑자 전환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올해는 이제 다소 좀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수주 랠리도 좀 지속되고 있는데 조선 3사가 올 들어서 이미 이제 98억 9천 달러 가량을 수주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치인 30.7%에 해당하는 수치를 일단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주 목표치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델핀의 첫 번째 FLNG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이 임박했다 볼 수 있겠고요. 삼성중공업이 최소 2조 6천억 규모의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이게 이제 FLNG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주를 앞두고 있다 알려지니까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2,401억 정도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공시를 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오펙 플러스 장관급 감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유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일부 이제 리바운딩이 좀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어떤 환경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제 유가는 절대 수준을 봐서는 아직까지 70달러대 초반 정도니까 네네. 높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리바운딩이 나올 것인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FLNG F가 그거군요. 부유식 플로팅. 알겠습니다. 바다에 둥둥 떠서 둥둥 떠서 천연가스 가스 뽑는. 네, 뽑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수요 긍정적 전망에 관련주 상승했다. 네.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이제 매크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경기가 안 좋으면 자동차를 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10만 원짜리도 아니고 뭐 8천만 원, 1억 이렇게 가는 자동차들을 쉽게 사기가 쉽지 않은데요. 고가 내구재이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에 대한 이렇게 우려가 있었지만은 NH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는 이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냈습니다. 특히 이제 23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우려 대비 견조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고요. 2년간 공급 차질이 지난번에 있었고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누적된 이연 수요, 백오더 그러니까 주문 잔고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사실 주문 잔고는 다소 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주문을 해놨다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취소할 수 있고 중복 주문을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A라는 브랜드를 이제 A라는 모델을 이제 살려고 하다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B 모델도 주문해놓고 C 모델도 주문해놓고 있다가 A 모델 인도를 받으면 B, C를 이제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문 잔고는 다소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8,100만 대로 코로나 이전 수요의 85% 정도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문 잔고가 아마 이연 수요가 있어서 아마 그게 많이 안 쳐질 거라고 이제 코멘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신뢰도가 좀 높을 걸로 NH투자증권에서는 봤습니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주요 지역별 글로벌 자동차 수요 성장률인데 네. 2월 누적 기준이다. 2월 누적 기준을 보면 글로벌이 어떻게 보이세요? 파란색을 보면 2월에 굉장히 높죠. 그렇네요. 글로벌도 10.7%, 미국도 9.1, 소유럽도 12% 넘고요. 중국도 10.3. 전반적으로 러시아만 이렇게 좀 빠져 있고 대부분 다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YTD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월부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회색 부분이죠. 글로벌, 미국, 소유럽, 중국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은 좀 YTD로는 좀 빠지지만 소유럽까지 미국과 소유럽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요가 2월달 보면 어느 정도 견조했다 볼 수도 있습니다. 2월달까지 보면은. 다음 사진 보시면 지역별 글로벌 자동차 수요 성장률 전망인데요. 23년이 이제 회색 기준입니다. 회색. 그러니까 파란색은 작년인데 작년은 글로벌이 0.3 빠졌고요. 미국이 7.8% 빠졌고 소유럽도 4.2%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가 마이너스권이었는데 아마 글로벌이 올해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4.8% 성장할 걸로 보이고 미국이 8.6, 소유율이 9.5, 중국도 2.3, 그리고 브라질도 6.9 이렇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 성장률 전망이 JD 파워나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아마 리서치에서 좀 발췌를 하면서 전망치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상황일 때 수요가 어느 정도 살아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겠죠. 외형이나 성장성 이런 수익성 개선도 되고 있는데 예. 근데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예. 3월에 세일즈입니다. 이 보시면은 전동화 대응에 늦은 일본 세컨티어 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이제 일본 업체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혼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도요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요타는 상당히 잘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혼다라든지 그 외에 뭐 다른 브랜드들이 닛산이나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혼다나 닛산 같은 경우도요. 미국 시장에서 MS 점유율이 10%대예요. 각각. 근데 우리는 현대기아 합쳐서 10%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닛산이랑 혼다도 엄청나게 미국에서 잘 파는 겁니다. 도요타는 뭐 넘사벽이고. 근데 이러한 닛산이나 혼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세컨티어들이 브랜드력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그 MS를 현대기아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팬 같은 경우에 지금 2023년 접어들면서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별로 성장도 안 하고 있고요. 점유율이 지금 빠지네요. 예, 마켓 세어도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권이고 오히려 한국 업체들은 올라가고 있죠. 이제 브랜드 경쟁력이 아마 관련해서 아마 일본의 세컨티어 관련된 브랜드들을 다소 조금 현대기아가 좀 잠식하고 잡아먹고 미국 시장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뭐 제네시스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잘 팔린다는 점에서도 이제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률도 좋을 거고 고가 브랜드에서 상당히 좀 잘 포지셔닝을 하면 여기서 이익률도 좋아질 거고 뭐 인센티브율도 워낙 낮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핵심은 멀티플을 높게 주려면 전기차를 잘 팔아야 돼요. 전기차. 내연기관을 잘 판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MS를 늘려나가느냐 이 모델들에 대한 나중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도 있습니다. 마침 오늘 또 서울 모빌리티 쇼, 서울 하고 모터쇼, 모터쇼. 오늘 딱 오픈을 해가지고 EV9 EV9. 실물 공개했는데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 왜 또 오늘 공개했는데 거기다? 아니 내 스타일 아니라고. 내가 나쁘다고 안 했잖아.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고. 근데 뭐 차 크고 좋다고 500km 가고. 아이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고급차 타시니까 그런 거죠. 무슨 소리야? 나 같은 사람은 다 좋아해요. 그 EV9. 그 EV9이 레벨 3를 달고 이제 나온다고 하고 주행거리도 길고 차도 크고 지금 기아가 미국에서 잘 나가는 거 텔룰라이드 성공하면서 한 5년 됐나요? 5년 전부터 됐죠. 텔룰라이드가 성공하면서 기아차가 지금 약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잘 팔린대요. 모하비 다음에 나온 텔룰라이드. 세단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세단에서 SUV로 시장이 넘어간 게 몇 년 안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현대 기아가 잘했던 거죠. SUV 시장을 공략한 게 잘한 거고요. SUV가 마진이 좀 더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뭐 소나타나 이런 뭐 브랜드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시장에 잘 거의 안 팔리니까 잘 이제 바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기아차 잘하고 있다. 요 뉴스 전에 봤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 안건 10개. 네, 이건 뭐 간단한 예. 이야기입니다. 뭐 최근에 우주항공도 괜찮았고요. 민간 중심의 뭐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네. 성장하는 게 맞는데 이제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관련 안건 10개를 심의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제 우주 경제 실현을 가속하기 위해서 우주 개발에 8,742억 원을 투입하는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 계획을 확정할 걸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모멘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개발 예산이 지난해부터 19% 증가율을 보이면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 추세라면은 27년에 아마 2022년 대비 2배 많아진 1조 5천억에 달할 걸로 보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준비 중인 누리호 3차 발사가 31일 3차 발사 허가 심사 결과가 원안대로 의결되면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진행될 것이다. 이런 스케줄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요거는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애플 WWDC에서 MR 헤드셋 그러니까 혼합 현실 헤드셋 공개 불투명 6월 달에는 원래 나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뭐 블룸버그, 뉴욕타임즈 보도도 있었는데 불투명하다? 네, 맞습니다. 우선 뭐 고명치의 트위터를 좀 먼저 띄워주시면 뭐 긴 장문을 썼습니다. 뭐 한문에 딱 보시기에 다 해석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플이 오랫동안 개발해온 MR 헤드셋이 6월 열리는 WWDC에서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플 분석 전문가인 고명치가 이제 관련된 트위터를 통해서 대량 양산 일정을 올해 3분기 중반에서 3분기 말로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WWDC 23년에서 MR 헤드셋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한 트위터입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그 MR 헤드셋 개발 일정 지연에 따른 경제적인 불황,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조정, 중국 내 공급망 불안정 등을 배경으로 들었고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약 4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양산 대수를 늘리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역시나 이제 올 초 같은 경우는 100만 대 정도까지도 예상이 됐는데요. 점점점 줄어들면서 70만 대까지 이야기 나왔고 지금 고명치의 이야기하면 시장의 컨센서스는 50만 대도 못 미치고 한 30만 대 정도밖에 안 나올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플레이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기서 고명치가 얘기한 거 시장이 걱정하는 거 다 들어있네. 경기 침체, 너무 무거운 무게,
소프트웨어 부재 또 뭡니까? 뭐 등등등 해서 저건 내가 작년에 얘기했잖아. 작년에 우리 방송하면서 이거 할 때 내가 소프트웨어 없이 이거 해봐야 안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왜 뒤로 또 30도 누웠어요? 이렇게. 안 된다. 애플이고 뭐고 나와도 안 돼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소프트웨어가 먼저 딱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 그저께인가요? 디즈니가 이제 메타 사업본부 철수하겠다. 네, 요즘에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 뭐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사업본부 이쪽이 자꾸 조금 부담되죠. 네.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당장 돈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요. 일단 그 다음 소식을 바로 넘어갈게요. 네. 챗GPT 개발사 오픈 AI 피고발 소식에 관련주가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센터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픈 AI를 상대로 연방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알려지는데 이게 제품에 대한 추가 판매를 중단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알려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챗GPT4가 편향적이고 기만적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고요. 투명하고 공정하고 건전해야 한다는 인공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아마 미국과 글로벌 규제를 위반한 데 대한 조사를 촉구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다소 좀 이제는 약간 부작용에 대한 경계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고요. 역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마찬가지로 이 단체의 제안에 서명을 했다 알려져 있고 마크 로텐버그 AI 및 디지털 정책센터 회장도 이에 동참했다 알려지니까 이제 뭐 AI 개발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늦추자. 뭐 지금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로 일부 이제 IT 쪽에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했다고 알려지니까 관련된 그 뭐 관련돼서 뭐 셀바스 AI나 솔트룩스나 뭐 마인즈랩, 브랜드텍, 유엔젤 등등의 뭐 AI 챗봇 뭐 이 관련된 테마가 좀 하락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2차 전지 빼고는 그동안 잘 나갔던 것들이 오늘 로봇도 다 박살났잖아요. 네, 로봇도 빠졌죠. AI도 지금 다 박살났고 2차 전지만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거 뭐 규제한다고 액션은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게 오픈 AI가 그 자체가 오픈 소스 약간 다 같이 오픈해서 다 같이 연구 개발하자 약간 이런 개념 자체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요게 지금 이 마당에 빈까지 나온 상황에서 멈출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그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 그 멤버 아니에요? 멤버 원래 그 초창기에 네. 예, 개발할 때 초창기 이제 그 했었고요. 네. 스타트 했었고 중간에 네. 빠져나왔죠. 중간에 빠져나왔죠. 빠졌죠. 네. 빠지고 돈 다 챙겨서 나왔나? 네. 빠지고 나서도 사실 AI가 핵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견제를 많이 했고요. 또 만들어 이제, 놓고 왜 그랬대? 본인도 이제 트위터를 인수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견제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실적 개선 기대감의 상승? 네, 뭐 두 분은 별풍선 많이 쏘실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프리카 TV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아 그러세요? 두 분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저는 별풍을 받습니다. 그러세요? 많이 쏘실 거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자, 네. 박 부장님 500원 감사합니다. 네. 이게 역시 이제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 아프리카 TV가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 상승 보였는데 간단합니다. 오늘 이제 사진 띄워주시면은 이 네. 자료가 뭐냐면 별풍선 관련된 이 아프리카 TV 별풍선 추이입니다. 추이? 예. 근데 조금 계속 늘다가 살짝 줄다가 줄어들었네요. 갑자기 줄어들었다 이제 갑자기 늘었네요. 4분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작년 4분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제 뭐냐면 그 우리 그거 있잖아요. 트위치. 네, 트위치가 약간 서비스를 이제 뭐야? 국내에서 이게 철수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TV로 좀 넘어오는 경쟁사인가 보죠? 예. 트위치라는 게. 트위치, 아프리카 TV, 유튜브 라이브 뭐 이렇게 해서 동시 송출하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예. 트위치가 서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화질을 맨 처음에 낮추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철수한다는 뭐 얘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트위치에 철수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아프리카 TV로 많이 넘어갔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표는 이제 버클리 리서치라는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좀 만든 거라서 제가 따왔는데 아무튼 네. 이게 추이를 보면은 별풍선 추이가 딱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트위치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판단되면서 작년 11월 이후부터 반등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프리카 TV가 좀 트위치가 좀 약간 한국에서 서비스를 접는 분위기에 대한 반사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는 이렇게, 분위기.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야, 명민준 뭐 별풍 받는다라는 얘기 있으면 우리 슈퍼챗 그래도 뭐 한 500원이라도 터질 줄 알았는데 10원도 안 나오는군요. 트위치가 아마존이 운영하는 거예요? 빅 얘기는 그렇네요. 최대 720p로 제한한 데 이어서 VOD 컨텐츠 제공 중단까지 결정을 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시장 철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 야, 이거 봐요. 아프리카 저도 이거 하면서 다 빙 써가지고 다 여기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틀리잖아. 뭘 틀려 아까 만드는데? 포스코 그거 아, 그건 2022년 자료니까. 얘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아직은 우리가 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마지막 뉴스죠? 네, 뭐 딴 네. 건 아니고요. 장중에 확인 안 된 뉴스입니다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뭐냐면 셀트리온이 이제 M&A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최근에 이야기하셨죠. 주총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M&A 대상 종목으로 언급되는 종목이 두 종목이 오늘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위메이크풀이라는 플랫폼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따왔는데요. 그 AB 프로바이오하고 고바이오랩 두 회사가 약간 M&A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시장에 이제 계속 퍼졌습니다. 이야기들이. 그러면서 이제 두 회사가 좀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그 플랫폼에서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해 주셔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중항체, 마이크로바이옴 등 플랫폼 관련된 기업의 광범위 눈독을 들인다. 이게 관련해서 과거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셀트리온이 어쩌고저쩌고 공동개발 체결을 계약한 만큼 장제적인 M&A 후보군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 뭐 사진도 보여주시면은 결국 이제 관련된 고바이오랩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거에 이렇게 계속 기사들이 나왔던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게 M&A 정말 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건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된 건 아닌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셀트리온이 이제 뭐 이렇게 원격 진료 서비스 관련해서 해외 쪽 중심으로 원격 진료 서비스 관련된 부분을 진출하겠다. 엄청나게 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또 어제는 원격 진료 서비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고 오늘은 이렇게 M&A 대상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에서 회자되는 종목, 그러니까 확인은 안 됐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테마성이거나 확인 안 된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의 어떤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가져오는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챗 GPT, 뭐 빙 관련해서 뇌피셜이 많다, 틀리는 게 많다. 그래서 빙은 그 출처를 주잖아요. 네. 마지막에 링크를 계속 주니까 거기 들어가서 더블 체크하고 약간 요런데 GPT는 진짜 뇌피셜 소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시황 말씀해주신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